상황이 왔을 때 세속 5개를 알려주잖아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원광국사가 계셨던 사찰이 이제 운문사다에서 운문사가 예불 할 때 칠정례 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절에 계셨던 그 큰 스님들을 다 넣은 그러니까 칠정례에 조속 예불할 때 조금 약간 다르게 변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원광국사가 들어갔는데요. 세속 5개야 사군이충, 사친이요, 붕우이신 아니면 임전무태, 살생유태까지 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처음 듣는 저희도 그렇고 이상하죠. 이게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어떤 지침 이런 건데 죽이는 것도 가려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들은 이제 2명의 화랑 중에서 귀산이 다시 물어봐요. 가리는 걸 어떻게 가릴까요? 좀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께서 육제일과 봄, 여름철에는 죽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시기를 가려라. 라든가 가축,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런 거. 가축은 죽이지 말고 또 너무 작은 동물은 죽이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잡고 많이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불살생계를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실생활에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살생유택만 보더라도 화랑 2명에게 젊은 화랑 2명에게 내려준 지침이잖아요. 화랑이 거의 준군인, 요즘으로 치면 ROTC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꼭 맞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계율을 내려줬다, 아니면 윤리적인 지침을 내려줬다라는 부분도 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 불교에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으로서 세속 5개가 이제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군이 충, 사친이 효, 교의 신, 그다음에 충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굉장히 유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광 스님 자체가 스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유교적인 베이스 바탕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유교와 어느 정도 절충을 시키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정도로 당시 신라 사회가 불교 못지않게 유교에 관한 그런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교가 어느 정도는 통용되던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율 관련해서 지금 왼쪽에 계신 스님 말고 가운데 혹시 오대산 상원사 가서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문수동자죠. 세조 임금님이 모국할 때 이렇게 나오셨던 문수동자. 네, 이제 왼쪽에 계신 스님이 자장 스님이라는 분이세요. 자장 스님이 오대산에 가셨을 때 이 문수동자는 아니고요. 이 오대산 가셨는데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하세요. 그리고 친히 문수보살님이 가사와 사례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경주 쪽으로 내려오셔서 나중에 자장 스님 같은 경우도 경주 분황사, 당시 굉장히 큰 절이었죠. 분황사의 주지 스님이 되시고, 또 이거는 물론 복원도이긴 하지만 9층 목탑이 있습니다. 바로 황룡사죠. 황룡사에서 다양한 경전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대산에서 만난 문수보살님이 주신 가사는 본인이 하시고 사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셔야죠. 그래서 지금의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도사,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불보사찰이죠. 그러니까 대웅전에 부처님 불상 모시지 않고 바로 창문 이렇게 해갖고 뒤에 보면 이 금강계단 안에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자장스님이
그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러니까 가사도 받고, 즉 문수보살의 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러니까 가사 내지는 항상 바루를 받는다는 것은 그 스승의 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장 스님 같은 경우는 문수보살로부터 그 가사를 직접 받고, 뿐만 아니라 부처님 사리까지, 진신사리까지도 받아서 그걸 이제 우리가 현재 통도사에 잘 모시고 있죠. 신라 불교에서 지금 그 이제 어느 정도 불교가 받아들이고, 이게 자료가 조금 남아 있으면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구려 불교의 좀 더 정확한 상황, 내지는 삼국통일이 조금 더 늦게 돼서 백제의 이야기가 자료로 좀 더 전해졌다면 백제 불교의 좀 정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구려 불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북이죠.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좀 발굴이나 뭐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밝혀지지 못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통일을 신라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통일신라 그 이후에 이제 불교 발전은 좀 신라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생기억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건데, 현장 스님의 제자 중에 규기 스님과 신라에서 온 원측 스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라 출신의 이제 원측 스님은 왕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15살 때 이제 당나라 들어가서 유식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장안에 그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러니까 성유식론으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유식의 그 경론들을 막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거기에서 배우시고 장안의 서명사라는 절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84세에 입적을 하세요. 지금도 지금 84세에 어른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때 84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스님들 기록 쭉 보시면 이렇게 눈치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수들을 하세요. 이 시기의 의학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수한 스님,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많지만 통계 내보면 장수하신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 스님들이 장수하신 고승이, 그러니까 고덕 대승들이 정말 장수하셨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가 좀 확산되는 과정에서 큰 일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40대, 50대까지만 밖에 살 수 없는 시대에 이렇게 막 70대, 80대, 90대까지 활약하시는 스님들 모습을 보고 아마 사람들 생각에 이것이 불법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조금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굴 보이세요? 원측 스님 그 진영을 탁본한 얼굴 보이시나요? 당시 중국인들이 묘사할 수 있는 추남 중에는 가장 추남으로 묘사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보통 저희가 스님들 진영, 스님들 초상화, 고승들의 초상화 보면 대체로 그래도 잘 묘사해 드리잖아요. 그 실제 인물과 다르게. 아니, 실제 인물에 맞춰서 잘 묘사해 드리는데,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탁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인데 좀 그렇게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현장 스님이 그 성유식론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호법의 사분설 막 이런 거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은사라는 곳에서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 직제자가 규기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규기 스님하고 지금 이 서명사에 계시는 원측 스님하고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이 현장 스님의 법상종 제자인데 두 분이 의견이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달라서 실제 기록에서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추남으로 좀 묘사를 한다던가, 또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은사 스님들이 원측 스님에 대해서 소문을 만들어내서 그게 설화로 전해져서 송나라 고승전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현장 스님이 성유식론을 번역을 끝내시고 강의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당신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자은사에 계시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사 스님이 그 이제 몰래 창문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훔쳐들었다라는 기록이 송나라 고승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림 묘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원측 스님이 그 현장 스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훔쳐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걸 박사 논문으로 쓴 국민대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원측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 원측 스님의 유식사상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그 자은사 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떤 내용이 달랐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 법상종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성불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그 말씀을 해주시고 성근종자를 심어주고 해도 성불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천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규기스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요. 오정각병 그걸 이제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5가지로 분류해서 각각 성질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일천제에 속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성불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도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현장 스님한테 공부하고 배운 그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아니다. 그 분명히 다 그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성불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대립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물 묘사가 내지는 그 몰래 훔쳐들었다라는 전설까지도 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그림과 이름만 보고도 이거는 법명이 설사일리는 없잖아요. 자, 법명을 맞춰보세요. 설씨예요, 설씨. 설총의 아버지, 원효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은 설씨고요. 이 속명,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삼각사자를 써서 우리가 항상 법명만 쓰시죠. 원효 스님 이제 그 속명은 얘기 안 하고 하는데 그 열애장 불성을 말한 그 경론 중에서도 대승기신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교학의 처음과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불교 그 굉장히 그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는 이제 교학 이론들을 만들어냈고 또 당시에 지금 방금 전에 규기 스님하고 원측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 그러니까 인도 유학 마치고 당나라에 돌아와서 번역을 정말 그 앞전 시대의 스님들 몇백 년 동안 한 것보다도 많은 양의 번역을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번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이 활동하신 이 시대에 굉장히 그 다양한 대립들 또는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물론 신문 화장론이라는 책에서 좀 주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런 대립 어떤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화쟁 혹시 대한불교 조계종의 화쟁위원회 들어보셨나요? 네, 그 조계종 기관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쟁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논리로서 그러한 대립과 논쟁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은 22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미울 때는 아니 뭐 이제 우리 역사적인 감정이랑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참 꼴보기 싫을 땐 참 꼴보기 싫지만 또 고마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동국대, 위덕대, 금강대 정도밖에 이제 불교 종립 대학이 없는데 일본은 각 종파, 불교 종파, 종단에서 만든 대학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 중에서 신현산 대학교, 미노부산 대학이라는 데서 일본인 그 선생님이 마침 또 딱 맞춰서 대학원에 한국인 제자가 들어와서 그 제자랑 함께 일본 문헌에 있는 그 한국 스님, 그러니까 일본 불교 문헌에 한국 스님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한국 스님이 썼다고 하는 책 이름이라도 하나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효 스님, 뭐 예를 들면 효 성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줄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서 그걸 이제 네 권의 책으로 묶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그 이름 그동안 이름만 전해졌던 원효 스님의 저술들 가운데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이라도 또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저술들을 이제 남기셨는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한국 불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전생기억 아니니까. 자, 화엄종의 제3대 조사가 어느 분이라 그랬죠? 네, 현수 법장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구체적으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서를 그러니까 참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대승기신론 소 쓰셨더니 현수 법장 스님이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이어받아 갖고 대승기신론 의기를 씁니다. 또 그 법망계 보살계 본 지법요기라는 다소 어려운 그 법망경에 대한 그 해설서를 원효 스님이 쓰셨더니 현수 법장 스님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법망경 소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라는 그 한국 문화나 한국 철학, 한국 사상의 대부분은 그 물론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 뭐 한자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렇게 건너 들어오고 그게 일본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이나 또 다음에 말씀드릴 의상 스님 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중국에 다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이렇게 추앙받고 지금까지도 그 원효 스님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선양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원효 스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참 그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나라 시대 때 많은 스님들이 원효 스님의 저술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징 스님이라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천태종을 만든 스님이시고요. 혹시 교토에 여행 가시면 교토역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연력사, 그러니까 비해산, 희해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연력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이제 최징 스님이 천태종을 세우면서 그 천황으로부터 받은 이제 큰 사찰인데요. 거기에 가시면 계단원, 그러니까 계를 받는 그 전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모든 스님들은 내가 출가해서 스님 돼야지 하면 바로 이 최징 스님이 만든 연력사의 계단원에 가서 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일본 불교의 근간을 만든 그런 스님인데요. 최징 스님은 정말로 그 원효 스님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 아까 현수 법장 스님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최징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수호국계장이라는 데에서 일승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원효 스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이 세상에 깨달으신 분은 원효 스님 한 분뿐이다 라든가 아니면 현계론이라는 책에서는 아까 봤던 보살계본 지법요기 법망경에 관해서 쓴 보살계본 지법요기를 해서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쓴다던가 뿐만 아니라 자, 원효 스님이 아까 우리 그 거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총 났고요. 한참 지나서 이제 이 설총의 자제들이 이제 후손들이 쭉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 120년 뒤에 설총, 그러니까 원효 스님으로부터 한 120년, 그러니까 한 4대 후에 설중업이라는 후손이 있었어요. 설씨예요. 원효 스님의 이제 그 아들인
설총의 후손 중에 설중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그 신라 사신으로 일본에 가요.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오미네 미우네라는 그 대관, 그러니까 그 관리 대신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감격에 겨워서 신라 사신, 그러니까 신라 사신 설중업의 이제 그 직책이 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사 설판관에게 드리는 시를, 그러니까 시를 써서 바쳐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정말 감격에 몸부림치다가 시까지 써서 그 설중업에게 이렇게 시를 헌정을 합니다. 왜 감격에 겨웠겠어요? 설시라고요. 원효스님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원효스님의 저술,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산매 경론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그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원효스님이 최고다라고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신이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 늦게 태어나서 원효스님보다 100년이나 훨씬 뒤에 늦게 태어나서 그 원효스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원효스님의 자손이라도 내가 친히 볼 수가 있다라는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환대와 그리고 그 시를까지 써서 줬다고 해요.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그 요속공주랑 요속공주 사이에서 설총 낳고 거사로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거사로서 돌아가시죠. 소성거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중업이 돌아온 다음에 깨닫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원효스님이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설중업이 신라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효스님 선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고선사라는 절에, 이제 이 고선사라는 절은 3층 석탑인데요. 이 고선사가 75년인가 73년에 댐 공사 때문에 수몰되느라고 이게 옮겨져요. 옮겨지면서 이제 탁본할 때 이 서당 화상비라는 원효스님 생애를 기록한 비석을 찾아내는데요. 이게 바로 설중업이 일본에 다녀와서 원효스님의 어떤 진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느끼게 되고 만든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문헌 기록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그런 서당 화상비를 통해서도 원효스님의 그러니까 생애 기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원효스님 하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아는 얘기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소설 쓰시는 바람에 요속공주와의 러브스토리 해서 설총 났다. 이 얘기 많이 하시고 또 하나 또 잘 아시는 얘기가 의장스님하고 당나라 유학 가려고 떠나셨다가 하루는 이제 잘 곳을 마땅히 구하지 못해서 노숙해야 될 참에 초막이 있구나. 저기 가서 자야지 해서 두 분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어머 목도 마른데 마침 옆에 물까지 있네 바가지 해서 물 드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기는 초막이 아니라 무덤가였고 그다음에 바가지 물이 아니라 해골에 있는 완전히 다 썩은 물이라서 우리 같으면 그냥 우액하고 끝날 거를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젯밤에는 정말로 어젯밤에 내 마음에서는 여기가 그냥 편안한 초막이었고 그냥 물이었는데 지금 눈 뜨고 나서 본 내 마음에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무덤가에 또 해골에 든 이 구더기 구실구실한 이런 물을 내가 마셨네. 어제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왜 다르지? 이것이 내 마음에서 다 만들어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일명 일체유심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고 의상스님은 그대로 당나라 유학 가시고 원효스님은 이제 돌아오셔서 깨달은 상태에서 수행하시고 전법하셨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같이 가려고 했다가 당나라에 가신 의상스님도 또 러브스토리 있죠. 혹시 아세요? 의상스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당나라 가셨어요. 당나라 가시고 공부하고 돌아오시는데 아까 원측 스님과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렇게 미남 미녀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한눈에 반한 선묘라는 아가씨가,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제 그 고백까지 해요. 절절하게 고백했는데 스님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보살님 막 이렇게 해서 말렸는데, 말리고 배를 타세요. 이제 한국으로 신라로 돌아오는 배를 타시는데 못 이겨서 그 선묘, 이 아가씨, 그 사랑 고백한 아가씨가 그냥 그 배를 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뛰어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배 타고 스님이 신라로 오는데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배를 막 이끌어 갔는데 그 용이 아까 사랑 고백하고 뛰어든 선묘 아가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오셔서 의상 스님이, 혹시 부석사 가보셨어요? 의상 스님 만드신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이제 그 대설법을 하셨다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게 스캔한 거를 마땅히 찾지를 못해서 현대불교신문에 있는 해서 이렇게 HBMC 막 이게 크게 찍혀 있긴 한데요. 지금 일련의 이 그림들이 사실은 일본의 국보예요. 우리 게 아니라 일본의 또 교토인데요. 교토 고산사라는 절에 가시면 화엄종 조사 회권, 그러니까 회가 그림 회자거든요. 그래서 애라 그러고요. 권은 이제 말, 두루마리다 해서 그 권 해서 애맞기, 그러면 이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애맞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줄줄줄 말아서 사람들에게 촥 펼쳐서 이게 경전 내용이에요. 아니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절 지을 거예요. 화주하세요. 라든가 이렇게 그 그림을 가지고 많이 포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산사에 묘에 명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 역시 일본 화엄종의 스님이세요. 근데 너무너무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을 존경을 하다 못해 이렇게 그림을 남겼어요. 그래서 화엄종 조사 회권, 화엄종 조사들의 애맞기인데 이게 일본 화엄종 조사들이 아니라 일본 화엄종 스님이 그 한국의 화엄종 조사인 의상 스님과 그 원효 스님의 그 그러니까 그 진영부터 시작해서 일대기를 쭉 그림으로, 아까 그 해골, 그 초막에서 드셨던 해골 이야기 뭐 그런 것도 다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본 문화재로서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사가 가실 거면 가을에 가셔야 돼요. 또 단풍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가하셔서 이제 당나라, 그러니까 선진 문물, 선진 불교, 최신 불교가 무엇일까 해서 이제 당나라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처음에 실패하시죠. 원효 스님이랑 같이 갈 때 실패하세요. 고구려에서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다르고 국경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또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당나라를 1차는 실패. 10년, 그러니까 9년 뒤에 또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화엄종 2대 조사, 아까 이제 화엄종 3조는 현수 법장 스님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스승인 지엄 스님에게 직접 배우세요. 화엄종 배우시고 10년 뒤에 되돌아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당시 임금이었던 문무왕의 부탁, 그러니까 부탁이라 그래야죠. 부탁으로 부석사를 그 화엄종 본찰, 화엄종 근본 도량으로 부석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화엄 10찰로 불리는, 그러니까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도량들, 뭐 해인사, 범어사, 또 화엄사, 화엄종이니까 화엄사 등등의 절을 짓고 정말 그 의상의 10대 제자로 불리는, 의상 10철로 불리는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노구 78세에 입적을 하세요. 근데 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요. 지엄 스님에게 직접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많은 저작을 남기고 어떤 한국의 화엄종, 해동 화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한국의 화엄종을 이제 그 만든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원효 스님 못지않게 중국 불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세요. 아까 이제 두 번째 그 화엄종의 2조인 그 지엄 스님으로부터 결국은 의상 스님도 배우고 화엄종 3조가 되는 현수 법장 스님도 이제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연세가 의상 스님이 조금 더 많으세요. 그래서 현수 법장 스님이
그 공부하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의상쌤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메일로 길게 쓰면 될 거를 네, 이때는 편지를 쓰시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과 의견을 의상선생님이 중국어로 보내세요. 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현수법장 스님이 의상선생님에게 또 편지를 보냈어요. 또 답신을 의상선생님이 중국에 보내세요. 그 기록이 현수법장 스님 그 책에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어떤 중국에서는 화엄종의 어떤 그 최대 그러니까 그 조사인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중국 화엄을 완성을 시키고 중국에 있어서 중국 불교의 교학 체계에서 가장 정교한 화엄 그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원효 스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저수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그 의견을 개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 같은 스승을 모셨던 의상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그 연구를 하셨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이 시기에 그 한국 불교의 스님들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우리가 그냥 일본에 전해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런 그 7세기, 8세기 신라의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교학적으로 굉장히 그 완성도 있게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그것을 오히려 중국 스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일본에 전해주는, 일본에 영향 미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중국 불교도 굉장히 직접적인, 특히 화엄종 같은 경우는 그 교류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이제 표훈이라는 스님도 계셨고, 그 의상 스님 같은 의상 스님도 그렇고, 의상 스님 아까 원측 스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중국의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종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큰 그 일 같은 경우는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당나라에 돌아오셔서 그야말로 그 압도적인 양을 자랑하는 경전 번역을 끝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유식, 그 이전에 그 4세기, 5세기 때 있었던 유식과는 좀 다르게 최신 그 대승불교에 꽂힌 유식학을 법상종으로 막 이렇게 펼치셨는데요. 이게 신라 같은 경우도 또 그 독자적으로 좀 발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기록들이 많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이게 책을 저희가 찾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뭐 태연 스님 같은 분들이 법망경 고적기나 성유식론 학기, 뭐 태연 스님뿐만이 아니라 경흥 이런 스님들이 그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책명만 남아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책도 찾아내고 번역을 끝내고 해서, 아, 신라의 스님, 그 유식학의 스님들이 이런 걸 연구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백제의 불상이나 그 마애불 보셨을 때 그 대부분 미륵 불상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통 미륵 신앙이다, 미륵불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 서원을 하고 미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도 가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나도 태어나야지, 즉 미륵 상생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부처님 땅이에요. 그대로 불국토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그 백제나 기존의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륵 부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륵 상생,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계신 그 용화 세계로 우리가 간다 해서 미륵 상생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륵 부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불국토이기 때문에, 부처님 땅이기 때문에 오세요. 그래서 미륵 하생 신앙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지금 원효 스님, 의상 스님 활동한 이 시기가 되면 미륵 부처님이 아니라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가서 우리도 태어난다 하는 그 미타 신앙으로 조금 그러니까 미륵 신앙에서 미타 신앙으로 변화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 옥면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연불회를 만들었어요. 왜 만일 동안 연불하자 하는 뭐 만일 연불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불회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다 모여서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막 하고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잖아요. 입만 있으면 된다고. 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당 밖에 있었던 웅면이라는 여자 노비가 그 사람들이 법당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냥 법당 밖에서 들어보셨죠? 노는 입에 연불을. 웅면도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일심정성으로 해서 그대로 그 아미타 부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정토로 바로 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관련 그런 미타 정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정토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특히 이 팔대기 그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기록들, 그러니까 삼국유사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여러 특징,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중국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중국 불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 그리고 삼국유사의 그 이런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회에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만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의 정말 그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따르고 실제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 신라 알고 있는 것 이상이 아니라 경주 가서 그 경주 남산만 한번 하루 날 잡아서 남산만 그 등반해 보셔도 아유 이게 바로 신라인들의 불심이구나. 신라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를 불국토로 계림 땅을 불국토로 생각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좀 그런 유적들이 많은데요. 네, 이랬던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변화된 부분이 그 교과서적인 설명을 한다면 통일 신라 시대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후삼국 시대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남종 선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렇죠? 당나라로 유학 갔던 많은 스님들이 아까 법상종, 그러니까 유식도 배우고 오고 화엄도 배우고 오고 하는데 또 당시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났던 선종도 배우고 스님들이 돌아오시죠. 해서 그 선종이 한국에, 그러니까 그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 선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종파 그 불교, 그러니까 선종의 중국에서도 여러 계파, 그러니까 선종의 그 파들이 있었고요. 종파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유학하고 마치고 돌아온 스님들이 각각 지역에 이제 선종 사찰들을 만드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경주,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중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들이 이렇게 선종 사찰을 새롭게 짓고, 이게 거점이 돼갖고 그 후삼국 시대죠.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각 지역의 세력들, 정치 권력들하고 이 선문 세력들하고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유대를 갖는 부분이 또 이 마지막
이 통일신라 말기 내지는 고려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국 불교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왕건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고려 불교가 열리기 시작했나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불교사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끝날 때 이제 어느 분한테 여쭤볼지 몰라요. 한국불교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불교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볼지도 모르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 1시간 더 들으시고 그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아, 그러면 결석하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쓰셨습니다.